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간 에너지가 운명을 바꾼다입니다. 저자는 한금택, 출판사는 굿모닝 미디어입니다.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나의 20대는 절망적이었다. 햇빛 한 줄기 없는 어둑한 방에서 생활해야 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 그때는 공간이 주는 힘을 몰랐다. 집안은 비좁아 어둡고 축축했다. 학비가 그나마 저렴한 지방대를 선택해야 했기에 자취는 필수였다. 낡고 협소한 공간. 5걸음이면 끝나는 그 방은 처음엔 절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월세 15만 원을 벌기 위해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각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방세를 버는데 이 방이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15만 원의 가치를 주는 것 같지 않았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방이라는 공간에서 15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2평짜리 작은 방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공간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호텔방 같은 쾌적함이라도 누리자고 결심했다. 겨우 바닥과 구석을 청소하고 몇 안 되는 가구 배치가 전부였지만 그 효과만큼은 놀라웠다. 그때 작은 결심 하나가 공간 에너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이후의 삶 전체를 더욱 에너지 있게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다. 공간은 사색하고 사유하는 공간을 넘어 내 삶을 구축해 나가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공간이 에너지라니 믿어지는가?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질서가 잡힌 공간에 들어서는 사람은 자신의 온 매무새를 만진다. 자신도 모르게 공간과 동기화되는 것이다. 공간의 질서가 그곳에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공간이 감정을 조율하고 정돈된 감정은 행동과 직결된다. 공간의 에너지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다. 사람과 공간은 공명을 이루며 동기화된다. 사람이 공간으로부터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원리는 공명 때문이다. 이 원리는 수많은 철학자와 건축학자에 의해 주장되어 온 성찰이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공간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다. 청춘 시절의 나는 3포가 아닌 M포였다. 그러나 나는 공간 에너지를 이용하는 법을 알게 된 뒤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매력이 없던 내가 공간의 에너지로 애인을 사귈 수가 있었으며 공간의 에너지를 지속해 충전함으로써 직장에서 무패 승진이 가능했다. 공간의 속성과 기능을 완전히 파악했을 때 경제적인 여유도 가질 수가 있었다. 공간을 트랜스포밍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면 운명이 달라진다. 그 이유는 공간도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방에서, 집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지하철에서조차 공간 에너지는 작동한다. 나는 아주 작은 트랜스포밍을 통해 공간이 좋은 에너지를 풍부하게 뿜어낼 수 있도록 했고 그 에너지는 언제나 나의 목표를 이루게 해주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간은 긍정 에너지뿐만 아니라 부정 에너지도 발산한다는 사실이다.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질서를 주는가에 따라 공간은 부정 에너지 또는 긍정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혼자만의 사랑이 생겼을 때 역시 공간의 에너지를 이용했다. 밝고 멋진 공간은 나의 초라함을 덮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런 에너지를 풍부하게 발산하는 카페를 찾기 위해 많은 곳을 찾아다녔다. 나를 위한 존재의 공간을 찾아 나섰기에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우선 창이 넓어야 했고 햇살은 충분히 실내까지 들어와야 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리지 않고 깔끔해야 했다. 실내는 쾌적함을 유지할 정도로 넉넉해야 했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도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했다. 의자는 나무 재질이어야 했고 너무 가볍거나 흔들리지 않고 고급스러워야 했다. 온 시내에 있는 카페를 다 뒤진 뒤에야 어리당자 같은 나의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아냈다. 청춘 시절에 내가 카페 찾기에 집착했던 이유는 지금 아내와의 첫 데이트 때문이었다. 다행히 당시 여자친구는 아늑하고 밝은 공간을 찾는 어리광자를 좋아해 주었다. 우리는 늘 카페를 찾았고 만남은 언제나 즐거웠다. 별 볼 일 없던 가난한 청년이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공간을 발견하는 일이었고 그 작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7년 후에 우리는 결혼했다. 취직한 이후로도 나의 공간 애착은 더 깊어졌다. 업무가 끝나면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날을 의아하게 부장님이 어느 날 내 자리로 찾아와 퇴사를 준비 중이냐고 진지하게 물으셨다. 그런 나는 다음날 출근해서도 노트북과 필기구를 책상에 꺼내놓는 의식을 치르며 오늘은 뭘 할지를 떠올렸다. 정리된 나만의 업무 공간을 갖췄기에 나는 언제나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다. 46.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는 상무로 진급했다. 운도 있었겠지만 공간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간의 결정체인 집을 구할 때 내부 공간의 크기는 과감히 포기했다. 대신에 각이 정확히 서 있는 집을 선택했다. 각이 불분명한 집은 물건 배치는 물론 청소할 때조차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의 집에서는 사람이 공간의 주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공간에 대한 유별난 애착은 집안에서도 언제나 밝고 쾌적한 에너지를 발생시켰다. 우리 가족은 그 에너지를 발전시켜 조금씩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 공간이 주는 에너지는 경제적 도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탄탄한 공간이 주는 안정감은 직장에서도 개인적 투자 결정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청춘 시절의 나는 엠포였지만 지금의 나는 공간의 힘을 이용해 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은 도전과 성취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루고 있다. 오랫동안 쌓아온 나만의 공간 구축 노하우를 회사라는 공간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공간의 진짜 의미. 공간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공간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공간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공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자 머무는 모든 곳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존재방식에 깊이 관계한다. 30년 직장인으로서 깨달은 것은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간은 곧 에너지다. 공간이 주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좋은 공간에서 일하면 창의성이 발휘되고 잘 정리된 공간에서 집중력이 향상된다. 반대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삶 전체가 우울해진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빛 좋은 집에 살면 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이다. 공간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공간이 곧 에너지라 정의한다. 공간을 에너지가 흐르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삶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질서를 새로 세우면 모든 일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란 물리적 공간을 포함한 자신만의 세계를 뜻한다. 자신만의 공간이 취업을 해결할 수 있고 애인을 만들 수 있고 결혼과 출산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엔진이다. 그 이유는 공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기술사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다. 친구들의 위로도, 술도, 그 무엇도 방전된 에너지를 채워주지 못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왔다. 잘 정리된 깨끗한 내 방에서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고 무기력해 있던 나에게 방이라는 공간은 서서히 좋은 기분과 에너지를 충전해 주었다. 다음날 침대로 돌아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다. 나는 나의 공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깨끗하고 더 질서 있게 만들었다. 이런 예배의식과 같은 일들을 계속하면 그럴수록 내 안의 나쁜 에너지는 사라지고 그 무엇이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 취직을 하는 것도, 애인을 만드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실패에 뒤따른 재도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수분과 같은 끝없이 솟아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의 생산지가 바로 나만의 공간이다. 나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그곳에서 질서를 만드는 일이 모든 일의 시작점, 즉, 첫 단추라고 확신한다. 그곳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임원이 업무 공간이 아닌 식사 자리에서 직원을 만나려는 이유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임원이 밥을 사겠다는데 정말 밥만 맛있게 먹고 돌아가는 그러한 직원은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중요한 승진 문제일 수도 있고 성공리에 끝마친 프로젝트를 치하하고 또 다른 일을 맡기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사무실에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나쁜 일 이야기를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알리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다른 직원의 험담을 확인하기 위한 까다로운 탐색자리일 수도 있다. 이직을 마음먹은
유능한 직원을 달래려고 직원의 의향과 심리 상태를 조심스럽게 알고자 하는 매우 비밀스러운 자리는 보통 딱딱한 집무실이 아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나 일식집에서 이루어진다. 이럴 때 임원은 공간을 가꾸는 순발력을 발휘한다. 정상적인 임원이라면 집무실로 직원을 불러내 할 일 없이 요즘 골프는 잘 됐느냐는 그런 투의 농담을 주고받지 않는다. 업무 공간에서는 상하 관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임원은 앉아있고 나는 선다. 그는 지시를 하고 나는 대답을 한다. 업무 공간에서 상사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직원은 공손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업무 공간이 아닌 식당과 같은 일상의 공간이라면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업무 공간에서는 하늘 같은 회사 임원이어도 조용한 한정식 식당에서는 좀 더 개인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가끔 같은 접시의 임원과 직원의 젓가락이 아슬아슬하게 마주칠 뻔하기도 한다. 상하 관계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게 된다. 가끔 서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과도한 웃음소리를 내기도 한다. 임원이 마시는 술과 직원이 마시는 술이 같다. 사적이고 폐쇄된 공간은 서로를 더욱 가깝고 친숙하게 당겨준다. 서로 가족에 대한 안부와 개인적인 일상과 생각들을 공유한다. 공간이 주는 힘은 강력하다. 공간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특정한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공간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그에 맞는 행동과 사고를 하게 된다. 교회에 들어설 때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처럼 축구 경기장에서 우리는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 찬 에너지의 일부가 된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행동을 이끄는 무형의 힘을 가지고 있다. 공간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막강한 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집을 꾸미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과 꿈을 반영할 공간을 창조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늘 거주하는 나만의 공간인 방은 그저 단조롭고 아무렇지도 않은 생활 공간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만의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집 공간이 나의 가치와 목표를 담는 성소가 되고 있는가? 그 공간에 들어서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향한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가? 예를 들어 창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작업실이 필요할 것이다. 그곳에는 영감을 주는 책, 창의력을 자극하는 음악,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치열한 업무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따뜻한 색감과 편안한 가구로 꾸며진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공간을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나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짓는 무대가 된다. 그러므로 그 공간이 나의 꿈과 조화를 이루도록 트랜스포밍을 해야 한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곳은 직장인들에게 소비와 휴식의 장소로 여겨질 뿐 생산의 개념은 철저히 배제된다. 이는 집을 단순히 소비의 공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집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절반만 활용하는 셈이다. 특히 2030 직장인들은 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간으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책상과 컴퓨터가 있어도 그 공간은 창의적인 작업이나 자기개발보다는 유튜브 시청이나 게임 같은 소비적인 활동으로 채워진다. 이는 자신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에서조차 성장 가능성을 외면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 많은 이들이 집을 단순히 쉬기 위한 공간으로만 여기고 있다. 집은 일상에서 지친 몸을 쉬게 해주는 도피처일 뿐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집이라는 공간에서만이 자신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집은 충분히 자신만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트랜스포밍이 필요하다. 트랜스포밍은 집안의 구조를 바꾸고 실내 장식도 새로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다. 우선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사용할 작업 테이블을 배치한다. 이미 테이블이 있다면 그 위치만을 이동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작업 테이블이 방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작업실에는 테이블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물론 침대가 있을 수 있고 TV도 걸려있을 수 있다. 기존에는 테이블이 그것들에 밀려 구석진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자리를 방의 가장 중심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배치한 자신만의 공간은 미래에 대한 선언이다. 더 이상 이 공간이 소비의 공간, 시간을 죽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못 박아 두는 것이다. 그러면 집은 더 이상 직장인을 위한 충전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 새롭게 정의된 나만의 작업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다. 나는 업무에 하기에 앞서 책상부터 정리한다.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설레발을 친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간을 나의 의지와 동기화시켰을 때 공간은 정확히 나와 공명하게 된다. 그 공명을 통해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한 번 더 도전할 힘을 얻게 된다. 질서 있게 절제된 공간에서 퍼져나오는 그런 파장은 그 안에 머무는 사람과 공명하게 된다. 사람이 공간으로부터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원리는 공간에서 울리는 공명 때문이다. 공명에 답이 있다. 동기화하고 싶은 미래가 있는가? 그 모습대로 공간을 꾸미고 이루고 싶은 꿈을 공간에 표현하자. 미래의 나와 공간이 동기화될 때 공간은 공명하기 시작할 것이다. 공간과의 공명을 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와 용기를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가 있다. 아쉬움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 과거의 물건들을 떠나보내고 현재와 미래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의 공간을 비우지 못한다.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음에도 비워내지 못하고 계속 채우기만 하는 사람들 역시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아깝잖아. 용액이 반이나 남았잖아. 나중에 쓸 수 있을 거야. 아쉬움은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는 마음이다. 커피잔을 사용하지 않아 정리했는데 며칠 후에 손님들이 방문한다면 커피잔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상은 불필요한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과거의 물건을 떠나보내는 의식, 과거의 소중한 추억들과 실체인 물건들을 분리하기 어렵다면 물론 장례식을 통해 물건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낼 수가 있다. 물건 장례식이란 물건을 나에게서 떠나보내기 위한 이별 절차이다. 이 방법을 진행하면 마음으로부터 과거의 물건을 편안히 떼어낼 수가 있다. 우선 실체인 물건을 객관화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블로그나 컴퓨터에 파일링으로 저장하자.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노트나 블로그에 작성하자. 모양과 기능, 컬러, 그리고 언제 무슨 이유로 그 물건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물건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미련이 남지 않도록 글로 적어두자. 이렇게 물건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면 기억에서 서서히 물건이 떨어져 나오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 특정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때의 추억이 잊힐까 두려운 것이다. 그때의 물건을 버리면 기억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노트 또는 블로그에 물건의 기억을 상세히 기술하다 보면 그때의 기억은 더 명료해지고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물건은 과거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저 쓸모없는 물건이 될 뿐이다. 공간의 집중도를 높이려면 다른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의 공간에 휴식과 공부, 침묵과 식사,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구성하려 한다. 하지만 공간이 효율성을 우선시했을 때 그곳에 머무는 사람은 혼동하게 된다. 공간의 주도권을 효율성에서 사람으로 옮겨오면 그 공간은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사람과 공간은 에너지로 공명하며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공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효율성은 사회적 시스템에서 필요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공간에서조차 효율성을 맹목적으로 추구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을 잃게 된다. 사회적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 하루를 보내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필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안식이다. 효율성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내 방은 나를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수용하며 나만의 생각과 상상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 책상이 중심이 되어 내 시선을 열어주고 침대가 휴식을 제공하고 공간의 모든 요소가 나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신이 부자가 되려 하든 최고 전문가가 되려 하든 맨 처음에는 전략적 본진에 해당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성공은 대부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다. 그 공간에 노력을 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업이 확대된다면 그에 맞는 공간으로 이전해야 한다.
개인적인 성공도 마찬가지다. 안정된 본진이 구축되어야 자기 개발을 통해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된다. 튼튼한 본진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확장이 가능하다. 자기 개발과 관계의 확장이라는 상위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공간은 이런 확장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안정적인 기반이 없다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에게 첫 본진은 낡고 좁은 빌라였다. 요즘 누가 빌라를 사나? 빌라 사면 망한다던데. 부모님과 지인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매수한 빌라였다. 공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던 나에게는 든든한 본진 마련이 우선이었다. 가난한 신혼 살림에 처음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저축해온 전 재산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만의 본진이 생긴 후 없던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 장기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실패와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동료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나는 그 책임을 떠안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내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든든한 본진이 있고 난 후부터 업무를 도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다. 일을 배우기 위해 돈 내고 학원에도 다니는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며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은 힘들면서도 짜릿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도전 과제들과 고민거리들도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회사에 두려움 없이 다니게 되면서 누구나 꺼리는 신기술 프로젝트에도 앞장서서 수행했다. 직책이 프로그래머였지만 고객을 상대로 영업전선에 뛰어들기도 했다. 실패해도 돌아갈 든든한 본진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더 치열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동료들을 제치고 과장 3년, 차장 4년, 부장 3년이라는 초고속 승진을 할 수가 있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실감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매초 발생되는 도전에 대응해야 하고 리스크를 감수할지 회피할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리스크는 도전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온다.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무너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상실감은 단지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이 삶의 안전망이자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 크게 다가온다. 모든 것을 잃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집이다. 집만 있다면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시작점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직장 세계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리스크를 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리스크를 감당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집이 없다면 실패는 곧 절망이 된다. 반면에 집이 있다면 실패는 또 다른 도전으로 바뀐다. 그래서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방패이며
도약데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간 에너지가 운명을 바꾼다입니다. 저자는 한금택, 출판사는 굿모닝 미디어입니다.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나의 20대는 절망적이었다. 햇빛 한 줄기 없는 어둑한 방에서 생활해야 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 그때는 공간이 주는 힘을 몰랐다. 집안은 비좁아 어둡고 축축했다. 학비가 그나마 저렴한 지방대를 선택해야 했기에 자취는 필수였다. 낡고 협소한 공간. 5걸음이면 끝나는 그 방은 처음엔 절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월세 15만 원을 벌기 위해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각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방세를 버는데 이 방이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15만 원의 가치를 주는 것 같지 않았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방이라는 공간에서 15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2평짜리 작은 방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공간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호텔방 같은 쾌적함이라도 누리자고 결심했다. 겨우 바닥과 구석을 청소하고 몇 안 되는 가구 배치가 전부였지만 그 효과만큼은 놀라웠다. 그때 작은 결심 하나가 공간 에너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이후의 삶 전체를 더욱 에너지 있게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다. 공간은 사색하고 사유하는 공간을 넘어 내 삶을 구축해 나가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공간이 에너지라니 믿어지는가?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질서가 잡힌 공간에 들어서는 사람은 자신의 온 매무새를 만진다. 자신도 모르게 공간과 동기화되는 것이다. 공간의 질서가 그곳에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공간이 감정을 조율하고 정돈된 감정은 행동과 직결된다. 공간의 에너지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다. 사람과 공간은 공명을 이루며 동기화된다. 사람이 공간으로부터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원리는 공명 때문이다. 이 원리는 수많은 철학자와 건축학자에 의해 주장되어 온 성찰이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공간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다. 청춘 시절의 나는 3포가 아닌 M4였다. 그러나 나는 공간 에너지를 이용하는 법을 알게 된 뒤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매력이 없던 내가 공간의 에너지로 애인을 사귈 수가 있었으며 공간의 에너지를 지속해 충전함으로써 직장에서 무패 승진이 가능했다. 공간의 속성과 기능을 완전히 파악했을 때 경제적인 여유도 가질 수가 있었다. 공간을 트랜스포밍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면 운명이 달라진다. 그 이유는 공간도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방에서, 집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지하철에서조차 공간 에너지는 작동한다. 나는 아주 작은 트랜스포밍을 통해 공간이 좋은 에너지를 풍부하게 뿜어낼 수 있도록 했고 그 에너지는
언제나 나의 목표를 이루게 해주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간은 긍정 에너지뿐만 아니라 부정 에너지도 발산한다는 사실이다.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질서를 주는가에 따라 공간은 부정 에너지 또는 긍정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혼자만의 사랑이 생겼을 때 역시 공간의 에너지를 이용했다. 밝고 멋진 공간은 나의 초라함을 덮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런 에너지를 풍부하게 발산하는 카페를 찾기 위해 많은 곳을 찾아다녔다. 나를 위한 존재의 공간을 찾아 나섰기에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우선 창이 넓어야 했고 햇살은 충분히 실내까지 들어와야 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리지 않고 깔끔해야 했다. 실내는 쾌적함을 유지할 정도로 넉넉해야 했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도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했다. 의자는 나무 재질이어야 했고 너무 가볍거나 흔들리지 않고 고급스러워야 했다. 온 시내에 있는 카페를 다 뒤진 뒤에야 어리당자 같은 나의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아냈다. 청춘 시절에 내가 카페 찾기에 집착했던 이유는 지금 아내와의 첫 데이트 때문이었다. 다행히 당시 여자친구는 아늑하고 밝은 공간을 찾는 어리광자를 좋아해 주었다. 우리는 늘 카페를 찾았고 만남은 언제나 즐거웠다. 별 볼 일 없던 가난한 청년이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공간을 발견하는 일이었고 그 작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7년 후에 우리는 결혼했다. 취직한 이후로도 나의 공간 애착은 더 깊어졌다. 업무가 끝나면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날을 의아하게 부장님이 어느 날 내 자리로 찾아와 퇴사를 준비 중이냐고 진지하게 물으셨다. 그런 나는 다음날 출근해서도 노트북과 필기구를 책상에 꺼내놓는 의식을 치르며 오늘은 뭘 할지를 떠올렸다. 정리된 나만의 업무 공간을 갖췄기에 나는 언제나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다. 46.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는 상무로 진급했다. 운도 있었겠지만 공간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간의 결정체인 집을 구할 때 내부 공간의 크기는 과감히 포기했다. 대신에 각이 정확히 서 있는 집을 선택했다. 각이 불분명한 집은 물건 배치는 물론 청소할 때조차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의 집에서는 사람이 공간의 주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공간에 대한 유별난 애착은 집안에서도 언제나 밝고 쾌적한 에너지를 발생시켰다. 우리 가족은 그 에너지를 발전시켜 조금씩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 공간이 주는 에너지는 경제적 도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탄탄한 공간이 주는 안정감은 직장에서도 개인적 투자 결정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청춘 시절의 나는 M4였지만 지금의 나는 공간의 힘을 이용해 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은 도전과 성취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루고 있다. 오랫동안 쌓아온 나만의 공간 구축 노하우를 회사라는 공간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공간의 진짜 의미. 공간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공간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공간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공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자 머무는 모든 곳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존재방식에 깊이 관계한다. 30년 직장인으로서 깨달은 것은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간은 곧 에너지다. 공간이 주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좋은 공간에서 일하면 창의성이 발휘되고 잘 정리된 공간에서 집중력이 향상된다. 반대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삶 전체가 우울해진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빛 좋은 집에 살면 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이다. 공간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공간이 곧 에너지라 정의한다. 공간을 에너지가 흐르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삶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질서를 새로 세우면 모든 일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란 물리적 공간을 포함한 자신만의 세계를 뜻한다. 자신만의 공간이 취업을 해결할 수 있고 애인을 만들 수 있고 결혼과 출산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엔진이다. 그 이유는 공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기술사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다. 친구들의 위로도, 술도, 그 무엇도 방전된 에너지를 채워주지 못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왔다. 잘 정리된 깨끗한 내 방에서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고 무기력해 있던 나에게 방이라는 공간은 서서히 좋은 기분과 에너지를 충전해 주었다. 다음날 침대로 돌아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다. 나는 나의 공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깨끗하고 더 질서 있게 만들었다. 이런 예배의식과 같은 일들을 계속하면 그럴수록 내 안의 나쁜 에너지는 사라지고 그 무엇이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 취직을 하는 것도, 애인을 만드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실패에 뒤따른 재도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수분과 같은 끝없이 솟아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의 생산지가 바로 나만의 공간이다. 나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그곳에서 질서를 만드는 일이 모든 일의 시작점, 즉, 첫 단추라고 확신한다. 그곳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임원이 업무 공간이 아닌 식사 자리에서 직원을 만나려는 이유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임원이 밥을 사겠다는데 정말 밥만 맛있게 먹고 돌아가는 그러한 직원은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중요한 승진 문제일 수도 있고 성공리에 끝마친 프로젝트를 치하하고 또 다른 일을 맡기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사무실에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나쁜 일 이야기를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알리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다른 직원의 험담을 확인하기 위한 까다로운 탐색 자리일 수도 있다. 이직을 마음먹은 유능한 직원을 달래려고 직원의 의향과 심리 상태를 조심스럽게 알고자 하는 매우 비밀스러운 자리는 보통 딱딱한 집무실이 아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나 일식집에서 이루어진다. 이럴 때 임원은 공간을 가꾸는 순발력을 발휘한다. 정상적인 임원이라면 집무실로 직원을 불러내 할 일 없이 요즘 골프는 잘 됐느냐는 그런 투의 농담을 주고받지 않는다. 업무 공간에서는 상하 관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임원은 앉아있고 나는 선다. 그는 지시를 하고 나는 대답을 한다. 업무 공간에서 상사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직원은 공손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업무 공간이 아닌 식당과 같은 일상의 공간이라면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업무 공간에서는 하늘 같은 회사 임원이어도 조용한 한정식 식당에서는 좀 더 개인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가끔 같은 접시의 임원과 직원의 젓가락이 아슬아슬하게 마주칠 뻔하기도 한다. 상하 관계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게 된다. 가끔 서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과도한 웃음소리를 내기도 한다. 임원이 마시는 술과 직원이 마시는 술이 같다. 사적이고 폐쇄된 공간은 서로를 더욱 가깝고 친숙하게 당겨준다. 서로 가족에 대한 안부와 개인적인 일상과 생각들을 공유한다. 공간이 주는 힘은 강력하다. 공간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특정한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공간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그에 맞는 행동과 사고를 하게 된다. 교회에 들어설 때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처럼 축구 경기장에서 우리는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 찬 에너지의 일부가 된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행동을 이끄는 무형의 힘을 가지고 있다. 공간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막강한 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집을 꾸미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과 꿈을 반영할 공간을 창조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늘 거주하는 나만의 공간인 방은 그저 단조롭고 아무렇지도 않은 생활 공간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만의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집 공간이 나의 가치와 목표를 담는 성소가 되고 있는가? 그 공간에 들어서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향한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가? 예를 들어 창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작업실이 필요할 것이다. 그곳에는 영감을 주는 책, 창의력을 자극하는 음악,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치열한 업무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따뜻한 색감과 편안한 가구로 꾸며진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공간을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나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짓는 무대가 된다. 그러므로 그 공간이 나의 꿈과 조화를 이루도록 트랜스포밍을 해야 한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곳은 직장인들에게 소비와 휴식의 장소로 여겨질 뿐 생산의 개념은 철저히 배제된다. 이는 집을 단순히 소비의 공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집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절반만 활용하는 셈이다. 특히 2030 직장인들은 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간으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책상과 컴퓨터가 있어도 그 공간은 창의적인 작업이나 자기개발보다는 유튜브 시청이나 게임 같은 소비적인 활동으로 채워진다. 이는 자신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에서조차 성장 가능성을 외면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 많은 이들이 집을 단순히 쉬기 위한 공간으로만 여기고 있다. 집은 일상에서 지친 몸을 쉬게 해주는 도피처일 뿐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집이라는 공간에서만이 자신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집은 충분히 자신만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트랜스포밍이 필요하다. 트랜스포밍은 집안의 구조를 바꾸고 실내 장식도 새로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다. 우선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사용할 작업 테이블을 배치한다. 이미 테이블이 있다면 그 위치만을 이동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작업 테이블이 방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작업실에는 테이블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물론 침대가 있을 수 있고 TV도 걸려있을 수 있다. 기존에는 테이블이 그것들에 밀려 구석진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자리를 방의 가장 중심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배치한 자신만의 공간은 미래에 대한 선언이다. 더 이상 이 공간이 소비의 공간, 시간을 죽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못 박아 두는 것이다. 그러면 집은 더 이상 직장인을 위한 충전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 새롭게 정의된 나만의 작업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다. 나는 업무에 하기에 앞서 책상부터 정리한다.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설레발을 친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간을 나의 의지와 동기화시켰을 때 공간은 정확히 나와 공명하게 된다. 그 공명을 통해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한 번 더 도전할 힘을 얻게 된다. 질서 있게 절제된 공간에서 퍼져나오는 그런 파장은 그 안에 머무는 사람과 공명하게 된다. 사람이 공간으로부터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원리는 공간에서 울리는 공명 때문이다. 공명의 답이 있다. 동기화하고 싶은 미래가 있는가? 그 모습대로 공간을 꾸미고 이루고 싶은 꿈을 공간에 표현하자. 미래의 나와 공간이 동기화될 때 공간은 공명하기 시작할 것이다. 공간과의 공명을 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와 용기를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가 있다. 아쉬움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 과거의 물건들을 떠나보내고 현재와 미래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의 공간을 비우지 못한다.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음에도 비워내지 못하고 계속 채우기만 하는 사람들 역시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아깝잖아. 용액이 반이나 남았잖아. 나중에 쓸 수 있을 거야. 아쉬움은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는 마음이다. 커피잔을 사용하지 않아 정리했는데 며칠 후에 손님들이 방문한다면 커피잔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상은 불필요한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과거의 물건을 떠나보내는 의식, 과거의 소중한 추억들과 실체인 물건들을 분리하기 어렵다면 물론 장례식을 통해 물건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낼 수가 있다. 물건 장례식이란 물건을 나에게서 떠나보내기 위한 이별 절차이다. 이 방법을 진행하면 마음으로부터 과거의 물건을 편안히 떼어낼 수가 있다. 우선 실체인 물건을 객관화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블로그나 컴퓨터에 파일링으로 저장하자.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노트나 블로그에 작성하자. 모양과 기능, 컬러, 그리고 언제 무슨 이유로 그 물건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물건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미련이 남지 않도록 글로 적어두자. 이렇게 물건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면 기억에서 서서히 물건이 떨어져 나오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 특정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때의 추억이 잊힐까 두려운 것이다. 그때의 물건을 버리면 기억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노트 또는 블로그에 물건의 기억을 상세히 기술하다 보면 그때의 기억은 더 명료해지고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물건은 과거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저 쓸모없는 물건이 될 뿐이다. 공간의 집중도를 높이려면 다른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의 공간에 휴식과 공부, 침묵과 식사,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구성하려 한다. 하지만 공간이 효율성을 우선시했을 때 그곳에 머무는 사람은 혼동하게 된다. 공간의 주도권을 효율성에서 사람으로 옮겨오면 그 공간은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사람과 공간은 에너지로 공명하며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공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효율성은 사회적 시스템에서 필요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공간에서조차 효율성을 맹목적으로 추구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을 잃게 된다. 사회적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 하루를 보내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필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안식이다. 효율성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내 방은 나를 위로하고 나의 감정을 수용하며 나만의 생각과 상상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 책상이 중심이 되어 내 시선을 열어주고 침대가 휴식을 제공하고 공간의 모든 요소가 나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신이 부자가 되려 하든 최고 전문가가 되려 하든 맨 처음에는 전략적 본진에 해당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성공은 대부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다. 그 공간에 노력을 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업이 확대된다면 그에 맞는 공간으로 이전해야 한다. 개인적인 성공도 마찬가지다. 안정된 본진이 구축되어야 자기 개발을 통해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된다. 튼튼한 본진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확장이 가능하다. 자기 개발과 관계의 확장이라는 상위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공간은 이런 확장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안정적인 기반이 없다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에게 첫 본진은 낡고 좁은 빌라였다. 요즘 누가 빌라를 사나? 빌라 사면 망한다던데. 부모님과 지인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매수한 빌라였다. 공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던 나에게는 든든한 본진 마련이 우선이었다. 가난한 신혼 살림에 처음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저축해온 전 재산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만의 본진이 생긴 후 없던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 장기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실패와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동료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나는 그 책임을 떠안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내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든든한 본진이 있고 난 후부터 업무를 도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다. 일을 배우기 위해 돈 내고 학원에도 다니는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며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은 힘들면서도 짜릿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도전 과제들과 고민거리들도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회사에 두려움 없이 다니게 되면서 누구나 꺼리는 신기술 프로젝트에도 앞장서서 수행했다. 직책이 프로그래머였지만 고객을 상대로 영업전선에 뛰어들기도 했다. 실패해도 돌아갈 든든한 본진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더 치열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동료들을 제치고 과장 3년, 차장 4년, 부장 3년이라는 초고속 승진을 할 수가 있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실감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매초 발생되는 도전에 대응해야 하고 리스크를 감수할지 회피할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리스크는 도전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온다.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무너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상실감은 단지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이 삶의 안전망이자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 크게 다가온다. 모든 것을 잃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집이다. 집만 있다면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시작점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직장 세계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리스크를 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리스크를 감당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집이 없다면 실패는 곧 절망이 된다. 반면에 집이 있다면 실패는 또 다른 도전으로 바뀐다. 그래서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방패이며 도약대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